여러분, 오늘은 4.3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에도 4월 3일이 또 다가오고 있죠.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월 3일은 4.3 사건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이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띄워놓은 요 제주 4.3 평화 기념관은요, 4.3 평화공원 안에 있는 곳이고, 작년에 선배들은 수학여행에서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사 수업 시간에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이곳에서 수행평가도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함께 방문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체험 활동이나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아쉬운 마음을 좀 그래도 가라앉히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래 우리가 가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좀 알아볼게요.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 열기예요. 올해로 72주년이라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혹시나 소요라고 하는 말을 모를까봐 밑에 적어놨어요. 여럿이 떠들썩하게 일어남, 법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혹은 그런 행위를 소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소요 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연도가 굉장히 길죠. 47년부터 시작해서 54년까지 무려 몇 년쯤? 47, 48, 49, 50, 51, 52, 53, 54 이렇게 세봐도 8년쯤 되겠지요. 그래서 7에서 8년쯤 되는 그 기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무력 충돌,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광복 이후에 좌우 이념의 갈등이 심화돼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정권이 수립한 이후에 미국이 모른 채 하고 하려는 대로 그냥 내버려도 미국이 모른 척하고 넘겨버리는 그 하에서 그러한 상황 하에서 초토화되는 작전 혹은 무장대의 학살,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래서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을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민간인 학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이것저것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영상을 좀 쉽게 좀 보려고 해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야, 3세, 2세, 4세, 4세, 많아. 근데 몰랐어. 넌 저런 걸 갖다가 누가 가르쳐 주는 적도 없고, 이거 몰랐지. 두 살, 3살, 4살. 자,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몇 초 되지 않아서 좀 그럴 텐데 2살짜리, 3살짜리, 4살짜리도 죽임을 당했었던 그 제주 4.3 사건은 도대체 뭐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을 좀 시켜보려고 보여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알쓸신잡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나머지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주 4.3 사건은 48년에 일어났는데 그럼 1948년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떤 해였느냐라고 한다면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 변할 변자, 곡은 휘어질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 이렇게 뭔가 휘어지는 곳이다. 변화하는 꼭지점 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48년이 그럼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우선 45년에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부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광복절은 당연히 너무 즐거운 일이고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최고의 해인 거죠. 그런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점, 우리나라 현대사의 슬픈 점은 이 광복을 우리나라 스스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리고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간과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처럼 쥐어졌습니다. 우리가 얻어서 쟁취한 게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미국이랑 소련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그 식민 상태에서 벗어난, 그래서 그걸 해방이라고 부르거나 광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무슨 시기였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시기입니다. 그 광복을 했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극심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콜드 워인데요. 말 그대로 싸우지는 않으면서, 그러니까 피 터지게 막 싸우지는 않으면서 서로에게 계속 경쟁 구도, 그리고 서로를 눈치 보게끔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네 편 내 편을 갈라가는 그 상황이 냉전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자체가 38도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북이 38도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그러니까 주둔하고, 그 다음에 38도선 이하에는 이남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그 상황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 겁니다. 그게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남한이기 때문에 미군의 영향을 그때는 받았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분할이 되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되게 편안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국가 체제의 분단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48년에는 점점 무슨 분위기가 무르익느냐? 분단으로 가는 거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서 각각 체제가 수립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48년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특히 김구 선생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남북 협상을 하러 직접 북한을 가서, 지금의 북한이죠, 평양에 방문을 하셔서 이걸 하지 말자, 우리 함께 통합하는 통일 정부가 수립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46년부터 47년까지는 여운형이라든지 김규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독립운동가들이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5년부터 48년에 그 해방에 있었던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나라는 좌익과 우익 혹은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던 그 해, 그리고 그 48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그 혹시 좌우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자면 이래요. 영어로도 좌익은 left wing이고요. 그 다음에 우익은 right wing입니다. left와 right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와 우,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요. 익은 날개 익자입니다. 그러니까 wing이 맞는 거죠.
이건 어디서 처음 드러난 거냐면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했을 때 프랑스 혁명 자체에서 회의가 하나 열려요. 프랑스 혁명.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둘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 현재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측이 주로 오른쪽에 모여서 앉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아니야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을 좀 더 개혁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 진보적으로 끌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좌쪽에 왼쪽에 앉아서 그래서 진보와 개혁 쪽을 좌익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나 현실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통칭을 해요. 그건 프랑스 혁명부터 등장한 거고요. 현재 이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정치적, 사회적 용어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쌤 우리가 좌익인지 우익인지 혹은 진보인지 보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건을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 기준으로 봅시다. 급식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맛있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 유지하기만 하면 되지. 현실을 유지하면 되지. 그러면 나는 급식에 한해서 뭐 하는 사람이다? 보수주의자. 됐죠? 혹은 나는 내가 생각했어.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이거 고쳐야 돼. 뭔가 추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보주의자. 급식에 대해서 진보주의자.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것을 두고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 있겠죠. 혹은 이걸 좀 더 키워본다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우리 현재 괜찮아. 잘하고 있어. 보수적인. 아니야. 잘 못하고 있어. 다 바꿔야 돼. 개혁적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성향, 무언 사건이라든지 뭘 바라보는 시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좌익은 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익은 자유나 민주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 요렇게 해서 갈라졌고요. 특히나 이제 좌는 소련 측, 그죠? 그리고 우는 어디? 미국 측. 이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냉전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좌우익의 갈등이 심화되었었던 시기가 45년부터 48년 고쯤 해방 공간 안에서 치열했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럼 제주 4.3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배경입니다. 제주 4.3, 제주도는 원래 일본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때 태평양 전쟁의 전략기지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쌤, 태평양 전쟁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 안에 있는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를 흔히 우리 세 개로 꼽는데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뽑습니다.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치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나치즘이라고 불리고 히틀러가 그 나치당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무솔리니.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일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를 우리가 투축국이라고 부릅니다. 축이 되는 나라 3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이 3개가 있었는데 원래 시작은 전쟁 이 2차 세계대전 시작은 어디였느냐?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안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유럽 안에서만. 그런데 그 유럽에 있었던 전쟁이 태평양으로 불붙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 하와이에는 진주만을 가서 들이박죠. 그게 태평양 전쟁의 시작. 그래서 1941년에 시작된 게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해야 돼요?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미국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가 시동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주도를 일본군의 전략기지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전략기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주어지지 않고 아무런 먹을 걸 주어지지 않고 아니면 무기라든지 이런 걸 전달해주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에게 당하고 있을 때 광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광복이 되자마자 이제 제주도 원래 있었던 제주도 사람들이 그 일본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귀환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6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구가 실직이 엄청나고요. 실업률이 엄청나고요. 생필품이 부족해집니다. 그런 데다가 극심한 흉년이라고 하는 것, 흉년이 엄청 크게 돌거든요. 거기에 전염병,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까지 창궐하면서 수백 명이 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복하고 나면 뭔가 대단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 힘든 해, 고상황일 때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가 등장하느냐? 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미군이 왔을 때 그 미군이 뭔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좀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군이 왔을 때 일본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느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상에. 네, 그러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하느냐?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쌤,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을 때 시작하는 트리거가 하나 있는 겁니다. 시작점, 발화점이 있는 거예요. 막 친구랑 막 계속 감정이 안 좋아. 서로 막 감정이 안 좋아. 근데 친구가 지나가다 어깨를 툭 쳤어. 그럼 그 사건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싸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 사건 얘기를 좀 해봅시다. 4.3 사건의 도화선이었던 이 사건은 47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사람들이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를 한 겁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넓었었던 곳이 어디냐면 관덕정이라고 하는 정자 앞에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마 경관,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었던 경관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는, 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군중들이 막 모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야, 니 뭐야? 야, 니 경찰이면 다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항의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경찰서까지 막 쫓아가요. 뭐 하는 거야? 너희 경찰들 뭐 하는 거야? 우리를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그럴 때 총성이 울렸다고 합니다.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오인해서 경찰들이 막 발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당시에 민간인이 6명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초등학생 희생자 중에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희생자 중에서는 초등학생하고 젖먹이를 안고 있었던 그러니까 젊은 엄마까지 20대 젊은 엄마까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야 3.1절에 우리가 행사하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어린아이를 쳤고 이 잘못한 사건 하나처럼 그리고 총을 어디다 발사하는 거야 국민한테 어떻게 발사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정권이 없었어요. 47년 우리나라 정권이 없어서 정부가 없었을 시기니까 미 군정이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미 군정이 뭘 하냐면 정당방위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도민들하고 학생들을 막 강제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뿔따구가 났죠. 아니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백성들과 관, 정부가 함께 합동 총파업을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제주도에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3월 1일 날 있었으니까 3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총파업을 시작하는데, 뭐 22개의 정부기관, 그 다음에 105개의 학교, 그 다음에 우체국, 전기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 사람들의 95%, 즉 약 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일 안 해요. 누구의 불만? 미 군정 니네도 잘못했고 경찰 니네도 잘못했어. 사과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총파업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 군정이 어떻게 하냐? 사과 안 하고요. 파업 관련한 사람들이 연행하기 시작하는데요. 엄청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유치장에 끌고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유치장이 앉기조차 힘들어서 요 지금 배경화면 보이시죠? 사람들이 다 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48년 3월 달에는요.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것도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문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죠. 지금 제주도 사람들은 막 폭발할 것 같은 불만, 위기 상황으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누가 진압을 하러 오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미 군정이 경찰로 되지 않으니까 경찰로 다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 진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북청년단, 서북청년회라고 하는 것을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주도 사람들을 진압하거나 제주도 그 사람들을 뭐 고문을 하거나 뭐 이런 테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일삼았다고 해요. 불만이 이렇게 막 불을 막 엄청나게 끌어오를 때 4월 3일날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4월 3일. 남노당이라고 해서요.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좌익입니다. 그러니까 좌익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불만들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괴롭히는 미군도 싫고 경찰도 싫고 서북청년회도 싫고
그죠? 이런 상황. 거기다가 48년에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한다는 것은 남한이 수립이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북한이 수립이 되고 그럼 분단이 되는 거니까 거기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좌익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8월 15일 그러나 저러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정부가 우리나라에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월 3일날 이제 봉기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었던 그 봉기는 묻혔어요. 그래서 제주도 두 곳 빼고는 전국에서 다 투표를 했고요. 50 총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그럼 누가 이제 권력을 쥔 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쥔 거지. 그럼 지시합니다. 무슨 지시? 자, 계엄령을 내려버립니다. 48년 11월 17일 이승만 정부의 제주 계엄령. 그러니까 야, 제주도 가서 초토화시켜. 강경 진압해. 라고 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4년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쌤 서북청년회 혹은 서북청년당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주로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뭐에 시달리다가 내려온 사람들이냐면 소련이라든지 공산당에게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좌익에 대해서 반감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좌익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 막 빨갱이들 이러면서 막 빨갱이들에 대해서 막 치를 부르르 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내려온 거죠. 그래서 좌익 세력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경찰이 좌익인지 아닌지를 색출하는 업무 같은 것을 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경찰 아니고요. 공공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로만 진압이 불가능하니까 미군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승만 정부는 이 단체들 다 인정을 해서 사람들을 진압하거나 테러하거나 고문하는데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북청년당에 의해 발음이 안 되네요. 서청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 입은 것들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슬픈 일들이라서. 서북청년회 출신 정주임은 너무도 잔인했어요. 여자들 옷을 벗겨 덜어내게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 여자들 옷을 벗긴 채 왕릉 위에 오랜 시간 앉혀놓았습니다. 난 벌벌 떠는 그들이 불쌍히 코트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경찰서 앞입니다. 옆 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 명씩 잡아다 죽였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 청년 단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경찰학교 10기생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이 좀 많이 나오죠. 좀 더 끔찍한 증언입니다.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 경찰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쌤 근데 왜 입산을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당시에 제주 4.3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남자는 95%가 민관합동 총파업에 동원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좌익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 혹은 잡아 가두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산으로 올라가는 순간 좌익이라고 빨갱이라고 지칭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입산 산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정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 젊은 여자를 홀딱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쪽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주임은 그 짓을 하다가 지서 옆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위로 흙을 덮으라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는 상태라 흙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고 온 글은요. 사실 굉장히 양호한 글이고 아주 더 끔찍한 글들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 증언들은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제주 4.3 사건에서 정식 채택된 것들만 좀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제주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산간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해발 100m에서 300m 지역
고지대를 중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가장 중심이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라산을 향해서 이렇게 오똑하게 솟아있는 게 제주도라고 하는 섬인데 이 중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빨갱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쌤 그러면 거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빨갱이인 겁니다. 좌익이다. 죽여라. 아니면 95%가 참여했었던 민간합동 총파업에 들어갔었던 넌 다 그냥 빨갱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었고요. 어차피 남아봤자 내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게 분명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그 한라산 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전부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희생당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색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는 약 25,000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5만 명까지 또 희생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제주도 사람들이 한 26만 정도 됐을 때 10%? 네, 그 정도 희생당했다. 제주도 10명 중에 1명 죽었다. 그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유해 발굴하고 있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 요 두 가지는 제주공항 바로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단체로 묻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죽였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나 아니면 그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사람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색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너 다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한 다음에 총을 쏴서 묻거나 총을 쏴서 죽여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굴로 도망갔다가 죽었었던 그런 것도 보이고요. 동굴에 들어갔다가 밖에서 막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서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있었던 뭐 다른 청년단들이 밖에서 무슨 토끼를 몰듯이 불을 피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질식사하는 그런 불 같은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발굴이 쭉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54년 9월 21일까지 해가지고 약 25,000명에서 3만 명의 주민이 희생당하는 일들이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럼 언제 알려졌느냐라고 한다면 한참 뒤에 알려졌어요. 한참 뒤에. 왜냐면 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발설하는 사람들은 너도 빨갱이지 라고 하는 손가락질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당했었고요. 제주 4.3 사건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요. 왜냐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너도 빨갱이 집안 자손이네? 그럼 빨갱이들은 뭐 할 수 없어. 공무원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뭐 경찰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데 공직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입까지 다 묶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걸 첫 번째 고발하는 게 이 현기영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 분이고요. 사람이 쓴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순이 삼촌이라고 하는 글은요, 굉장히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풀로 열심히 읽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4.3 사건 때문에 희생이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제사를 지내러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근데 원래 늘 보이던 순이 삼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친척 어르신들한테 순이 삼촌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순이 삼촌은요 진짜 삼촌이 아닙니다. 엉클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그 혈연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웃이나 뭐 동네에 있는 좀 위에 계신 분들을 삼촌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자든 남자든 구분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순이 삼촌은 실제로 얘기하면 약간 순이 이모, 순이 고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혈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순이 삼촌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아주 껄끄러워 하면서 며칠 전에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순이 삼촌이 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이 삼촌이 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있죠. 순이 삼촌이 목숨을 4.3 사건 때 구하는데요. 그 일이 시체 더미에서 다른 사람들 다 죽고 시체 더미에서 살아나는 거. 네. 그래서 살았어요. 겨우겨우 살았어요. 근데 그 해에 제주도에 엄청난 흉년이 온 겁니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굶어가지고 막 힘들고 있는데 그 시체들이 있었던 그 밭, 즉 순이 삼촌의 그 목숨을 구했었던 그 밭이 순이 삼촌의 밭이었거든요. 순이 삼촌의 그 밭만 막 고구마가 사람 머리 크기만 하게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가. 왜? 시체를 양분을 해가지고 막 자라나는 거죠. 그럼 그걸 안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내 동료나 내 친척이나 내 이웃사촌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 때문에 자라난 그 감자나 고구마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시체 더미에서 살아난 것도 그렇고 그 시체의 양분을 빨아먹은 그 감자나 고구마를 하면서 먹으면서 커요. 삶을 지속하죠. 그러면서 뭘 겪냐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분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순이 삼촌이 첫 번째 고발하는 소설이었고요. 사람들이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 우리는 이런 일을 모른다. 그래서 말이 안 돼. 우리가 왜 모를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이걸 발설하는 순간 이제 빨갱이로 손가락질 당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5만 명에 이르는 주검 이야기가 나오죠. 자정이 넘자 이 집 저 집에 곡성이 터져 나왔다. 왜냐? 음력 섣달 18의 날 500위가 넘는 귀신들이 강신하는 한밤중. 무슨 말이에요? 500명이 넘는 귀신들이 한꺼번에 같은 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 제삿날이 되는 거지. 슬픈 곡성이 터졌다. 큰 당수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이 삼촌은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이라는 것이다. 밭을 에워싸고 벼락같이 총질하는 속에서 시체 더미에 깔려 살아났으며 그때 이미 정신이 어긋났으리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 요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살짝 좀 보고 올게요. 이게 지금 무슨 영상이냐면 4.3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풀이한 겁니다. 잠시 보고 올게요. 만약 서울을 요 정도 크기라고 치면 제주도는 딱 3배. 이렇게 큰 섬이 극히 일부의 해안가를 제외하고 모조리 초토화되어 버린 사건. 마을이란 마을은 몽땅 불타버리고 안에 남아있던 사람은 이유불문 학살당한 사건. 4.3. 일장기가 사라진 자리에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올라가고 친일파가 친미로 태세 전환하던 시절 제주도의 하플 관덕정에는 3만여 명의 주민이 모여들었습니다. 문제없이 집회가 끝나갈 때쯤 한 경찰이 타고 지나가는 말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시한 채 가버리는 경찰에게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의 발포로 주민 6명이 죽었습니다. 경찰의 항의에 학생은 학교를 안 가고 버스도 안 다니고 공무원과 일부 경찰조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제주도 직장 95%가 참여한 민관합동 총파업. 미군은 그날 이후 제주도는 좌익 본거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입니다. 땅이 너무 척박해 모두가 하나같이 가난한 섬이었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늘 과도한 공납에 시달렸고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순환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듯 떠나는 섬이었죠. 해방이 되자 뜻있는 청년들이 제주도를 제대로 살려보기 위해 자치활동을 합니다. 해방 직후부터 미군정과 충돌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지역은 오히려 원만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주민들이 돌아오면서 인구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역대급 대흉년이 연타를 친 가운데 미군정은 공출제도까지 부활시켜 척박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마을과 같은 양의 곡식을 가져갑니다. 산속에서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수많은 경찰과 함께 악명 높은 서북청년단이 계속해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이 섬에 대해 아는 건 오로지 하나. 제주 사람은 빨갱이다.
제주의 경제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기보다는 규정하고 이용하려 들었던 존재들,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로당 무장대가 산에서 내려와 경찰지소와 우익단체로 공격하며 무장봉기가 시작됐습니다.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숱한 반대와 탄압 속에 열린 남한만의 단독선거. 제주 선거구 2곳만이 투표율 미달로 무효가 되면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섬 전체에 초토화 작전을 감행합니다. 모조리 죽였습니다. 전화도 없던 시절 소식을 받지도 못하고 죽임당한 마을도 많았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희생된 남성, 미처 도망치지 못했던 노약자. 여성은 총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안가로 자진해 내려오면 대래 고문을 당했습니다. 평화로운 섬 제주. 실은 내딛는 발걸음 곳곳이 모두 학살터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월정리. 이곳은 군 주둔지여서 월정리에 끌려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죠. 이틀 새 400여 명이 죽은 북촌리. 남자가 모조리 죽고 없어 무남촌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희생된 4.3.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묻어두었던 수십 년 세월 때문에 우린 아직도 4.3을 잘 모릅니다.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그리고 통일. 70년 제주에서 헬조선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던 바로 그 만이. 왜 낯설지 않은 걸까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자, 영상 보고 오셨지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영상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언제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사과라든지 사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한참 뒤 58주년 행사쯤 되는 이때 2006년입니다. 58주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반세기가 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게 전문은 아니고요. 전체는 아니고요.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마음이 절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4.3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사과는 58년이 지나서야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지 잘 모르시죠? 네. 사실 저도 4.3 사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제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주 4.3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처음 접했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빨랐다고 해요. 주변 물어보니까. 그것도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께서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거고요. 실제로 4.3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혼자 생각한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제주도 출신의 어떤 교수님을 만나면서 4.3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께 이 관련한 수행평가 과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 작년에 2019년이죠. 71주년 기념식에서 관련해서 그 손녀가 4.3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그 감정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향신입니다. 1942년생인 김현옥 할머니의 손녀이고 제주시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4.3 유족이자 후유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셨더라고요.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 3글자를 써주셨던 2년 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애기 주먹만한 움푹 파인 상처가 있는데요. 그게 4.3 후유 장애였다는 것도 작년 4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0살 때까지 신발 한 번 못 신어본 고아였다는 것도 굉장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보시다시피 얼굴도 마음도 아주 고운 분입니다. 오늘은 검은색 저고리에 흰색 치마를 입으셨지만 사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항상 화사했습니다. 또 할머니는 혼자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할머니는 바다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죠. 차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동생이 땅도 아닌 바다에 던져져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은 당시 할머니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묘라는 말을 아시나요? 4.3 이후 할머니는 어릴 적 10년이란 세월을 대구에서 부산으로 다시 서울에서 제주로 헤맸습니다. 한강에서 빨래도 하고 아이스 깨끼도 팔며 악착같이 살았대요. 그러다 18살에 제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살아야 부모님을 잊지 않고 또 내가 누구 자식이고 누구 딸인가를 기억할 것 같았다네요. 친척 삼촌과 함께 시신도 없는 그런 헌묘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정성스럽게 벌초를 다니셨나 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꾹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몫 2팔 먹는 나한테 오는 거 닮아. 그래서 나도 2팔 벌렁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삶에 그런 끔찍함이 있었고 멋쟁이 할머니가 그런 아픔에서 살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야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바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대신 전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멍 죽은 거, 물에 떠댕기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 나 어린 나이에 어떤 가슴으로 어멍아방 식계를 하고 소분을 댕겨주신지. 우리 어멍아방, 할망하르방, 아직도 피 묻은 옷 입은 이시카부된 저승 갈 때 입는 옷 새로 지어당 산 앞에서 태워드리고 해놔서 우리 어멍네 이런 내 마음 다 알아점실 건가? 우리 부모는 4.3 때 억울하게 죽지만 안 하시면 학교 공부도 하고 누구한테 지지 않고 사라지실 거 닮아. 그 4.3만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도 잘하고 어디 관공서에 계신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사라지실 거 닮아. 이제까지는 억울한 마음만 드러나신 뒤 그래도 이렇게 우리 향신이가 다 들어주는 이젠 속이 다 풀어진 거 닮아. 할머니,
할머니는 울 때보다 웃을 때가 훨씬 예뻐요. 그러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못해준 게 많다고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그 힘든 시절을 묵묵히 견뎌온 멋진 사람이에요. 할머니 오늘 저랑 약속 하나만 해요. 앞으로는 울지 않고 매일매일 웃겠다고. 오늘 4.3 추념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 할머니 이야기 존중해주고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울컥울컥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긴 영상에도 또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붙여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오늘자 기사를 제가 그냥 쳐본 거거든요. 무슨 기사가 있는가,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5일 전에도 그 제주 4.3 사건이 마침표를 언제 찍지? 라고 하는 글도 나왔었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학계에서 연구할 분야도 많고,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학생들도 아직도 많아요.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혹은 이 사건처럼 잊혀진 역사적 사건은 또 없는지,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사건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꺼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보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